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오대감이 애지중지하던 막내 여식 세향이 한창 떠오르는 세도가 고대감 집안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온장안과 저작거리가 경사를 맞이한답시고 떠들썩하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곱디고 온 새색시 세양의 단아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흥겹게 울리는 풍악소리의 고을은 그야말로 잔칫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대감님네 막내 여식이 그렇게 재색이 출중하셔서는 미집에 시집 가실꼬 미집에 시집 가실꼬 했더니만 역시 권세 하나로 날아가는 새도 바로 떨어뜨린다는 그 고대감내로 가시는구먼. 아무래도 짝을 이루려면 지금의 세도가 중에서도 이름 높은 집안이어야겠고, 그러하다면 고대감님 집안이 그야말로 안성맞춤 아니겠는가? 아무튼 경사네 경사여. 덕분에 우리도 잔치 음식 아주 실컷 배 터지게 먹어보겠구먼. 이토록 장안과 주변의 부러움 담긴 목소리가 서로의 입을 타고 대문을 넘어 세양의 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들떠있던 그녀는 속으로는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으나 사대부 명문 가문에 지조있는 여식으로서 방정맞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천지 모두가 자신의 혼사로 웅성거리고 있는데 꽃 같은 처녀의 마음이 어찌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랑이었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훤칠하고 시원스러운 이목구비에 목소리 또한 사내대장부로 손색 없는 절도가 있다고 하니 세양의 가슴속 요동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다 고대감이라 하면 지금의 조정 대신들을 쥐락펴락하는 권세가 중의 권세가였기에 명망 높은 가문의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는 일은 실로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아씨, 그야말로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셨구먼요.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꿈 같은 미래를 그려보던 세양이 한껏 달아오른 홍조를 뽐내며 생글거리고 있자 그 모습을 발견한 몸종 겹단이 배실배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는 것이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과 치를 쳐야가 걱정인데다가 그 이세 높은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되기 짝이 없는걸. 아씨, 참말로다가 그 집 말도 잘하십니다요. 제가 그간 아씨를 보필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아씨 눈웃음만 봐도 지금 어떤 매미신지 지가 다 알아버린다니깐요. 제가 요 눈썰미로다가 아씨 시집에서도 참말로 잘 보필할 것이구만요. 하여튼 너는 못 말린다니깐. 그래, 말 한번 잘했다 겹다나. 당장 내가 시집을 가면 그 생경한 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렴. 겹단은 세양이 고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면서 데리고 갈 몸종으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싹싹한 데다가 아씨인 세양을 지극히 모시니 세양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아이였지요. 겹단이 역시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한양의 대궐 같은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염통이 벌렁거리면서 잔뜩 설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대감댁 막내 여식 세양의 혼사잔치는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어갔고 그렇게 세양과 겹단은 가마에 올라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잔뜩 머금은 채 시집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세양이 시집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어느덧 정신없이 계절이 바뀌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병아리 꼬락선이이던 세양도 그 사이 그럭저럭 안방마님의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권세가 대궐의 안방마님으로 곳간 열쇠를 꿰차고 거드름이나 피우며 살 줄 알았지. 이다지도
눈칫밥을 먹으며 살얼음판을 걷게 될 줄 누군들 알았겠으랴. 부귀영화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리며 이 대궐 같은 기와집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웃음 지을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세양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세양이 막상 시집을 와보고 보니 보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도 모르던 신랑이 사실은 혼인 전에 무려 6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던 것입니다. 권세가로 이름도 높던 대감댁 3대 독자가 아니 그래 초시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뜨내기 선비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감댁에서는 이 3대 독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에 신랑은 집안에서 오냐오냐 어르고 달래는 대접만 받으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얼굴만 반반했지 도통추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지요. 처음 신랑의 곱상한 외모를 보고 흠뻑 마음이 취했던 세양도 점점 제 신랑의 못 미더운 꼴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나자 슬슬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도래하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새 신부 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회임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세양에게는 회임기는 고사하고 아직 입덧조차 없으니 참으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길일 중에 길일이라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사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그만 건너오셔서 후사를 도모하셔야지요. 아, 알겠소. 내 잠시 보던 서책만 마저 마무리하고 건너간다질 않소. 참으로 끈질기시구려? 버럭 성질을 내며 별당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신랑의 성화에 머쓱해진 세양이 쓸쓸한 걸음을 옮겨 홀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후사에 주변 어른들이 걸고 있는 큰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손발이 찬 신랑은 꼴에 글공부 삼매에 빠진답시고 별당에 돋거하며 가뭄에 콩나듯이 신방을 찾고 있었지요. 초야부터 지금까지 세양이 꿈에 그리던 달콤한 부부의 사랑 따위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서당에서 훈장이 내준 숙제를 해치우듯 어설픈 동작으로 신부에게 다가와서는 껍죽껍죽거리다가 볼일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듯 별당으로 쏠랑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덩그러니 남은 세양의 귓가에 신랑이 별당에서 읊어대는 맹자왈 공자왈 목소리가 참으로 얄밉기 그지없는 것이었지요. 아씨, 괜찮으셔요? 참말로 속상하시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겹단이 너뿐이로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는 집 며느리면 무얼하겠니. 신랑이라는 인간이 글쎄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겹단아, 이것이 정녕 새 신방을 차린 새색시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보니 셋내 같은 것이 감히 어찌 양반님네들의 속사정 같은 것을 알겠습니까요? 그래도 아씨, 기운 내셔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요. 좋은 날이라. 매일이 이런 식인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구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이보다 더 어찌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집안 어른들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십니다요. 그렇다 한들 아씨께서라도 기운을 내셔야지요. 아직 살아갈 날이 까마득한 걸요. 겹단이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며 세양은 미간을 찌푸림과 동시에 기나긴 한숨으로 신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팔자에도 없는 독수공방을 하며 겹단이를 물리고는 오지 않는 잠을 청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훌쩍 흐르고 명절 준비에 온 집안이 눈코 뜰 새 없이 부산스러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여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신랑은 책 보따리를 한아름 싸들고는 공부하고 오겠노라며 인근의 암자로 들어가 코빼기도 비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참네. 아주 그냥 호들갑이 말도 못하겠구나. 그게 될 공부였으면 초시에 합격했어도 골백 번은 더 합격했겠지. 참으로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며 유난을 떠는구나. 그 정성 반만 가져다가 나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못해도 벌써 셋은 보았겠는데 말이야. 밤늦도록 부엌에서 일을 한 세양이 피곤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잔뜩 뾰루퉁해진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텅텅 비어 냉기가 흐르는 신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몸을 뉘었지요. 그리고는 마치 혼절하듯 녹아든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나게 단잠에 빠져든 세양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천둥번개 소리가 요란하더니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눈이 시릴 정도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엄마야! 느닷없이 일어난 봉변에 깜짝 놀란 세양이 제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지르는데 시퍼런 눈을 부릅뜬 새까만 거룡이 마치 하늘을 두 동강 내며 가를 기세로 세양의 치마 속으로 들이닥치고는 제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여의주를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비범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세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흥룡은 세양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굽이쳐 신방을 빠져나가 밖으로 솟구쳐 하늘 저편의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리가 빠져 멍하니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던 세양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세양은 온몸이 식은땀 투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듯 오장육부가 활활 타오르며 불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지요. 몸의 마디마디에서 힘이 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옛말에 용꿈을 꾼 바로 그날 잉태를 하면 태어난 아들은 장차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제 발 아래에 두는 크나큰 인물이 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지 아마? 세양은 이마에 흐른 땀을 훔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최고의 태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그냥 새벽달기 울어버리면 이 값진 용꿈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말이야. 이 중요한 때에 신랑은 30리나 떨어진 암자에서 그리도 군내나는 서책이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니 이대로 암자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일을 치르고 희기까지 품는 것은 절대 무리이고 이 일을 어쩐다?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한 엄청난 길몽을 꾸었으나 꿈의 효력을 써먹을 시기에 신랑이 없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가 다른 세양이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안절부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잠시. 지엄한 고대 감댁 3대 독자의 며느리이자 유서 깊은 양반댁 자제 출신인 자신의 뿌리를 기억한 세양은 그간 꾸준히 교육받아왔던 대로 이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안절부절할 것 없다. 내가 누구야? 5대 감댁 막내 여식 오세양 아니던가. 한때는 번뜩이는 기지로 오라버니들의 곤궁함도 해결해주는 해결사 아니었던가. 아버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고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수가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하셨지. 세양은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식은땀 한 방울이 또르르 흐를 때쯤 좋다. 까짓거 이판사판이야. 자금에 내가 찬밥도 혼밥가리게 생겼느냐? 내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 하나에 꽂혀버린 세양은 만물이 잠든 삼경의 시각, 장옷을 덮어쓴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식솔들과 하인들에게 들킬세라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뒷채를 향해 걸었지요. 그곳에는 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고
간 크게 움직인 세양의 목표는 젊은 총각 집사가 잠들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댁에 기거하며 일하고 있는 총각 집사는 그저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난데없는 인기척에 잠을 깬 집사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날쌔,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나. 안방마님. 아니 이런 시각에 얘까지 어찌. 목이 달아나고 싶은가? 내 말하지 않았는가?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네. 제 딴엔 근엄한 목소리랍시고 한껏 낮게 깔며 중얼거린 세양이 집사의 어리둥절한 몸짓을 제지하며 말했지요. 이윽고 새 신부는 장옷을 벗어 던지고 젊은 집사의 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세 차례의 내성병력이 지나간 이후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던 젊은 집사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세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와 우리 아버님은 서로 막역하던 사이라고 알고 있네. 그리고 이 집의 시어른이신 고대감과도 절친하신 분이셨고 말이야. 자네 역시 유능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몹쓸 사화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멸문지화를 입을 뻔한 것을 시아버님께서 조치하여 집사로 거둬주셨다지. 언젠가 나의 아버님께서 내게 이른 적이 있었네. 자네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건재했더라면 나는 아마 자네의 신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이야. 잔뜩 허세를 실어 말하는 세양의 얼굴을 바라보던 집사의 눈빛이 일순 번쩍 빛났습니다. 고이 묻어두고 있던 가족사의 아픔을 건드리자 참지 못하고 발끈한 것이었지요. 집사의 눈빛을 알아차린 세양이 그 세찬 기백에 짓눌려 찔끔하고는 꼬리를 말고 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운명이 일이 된 것을 어쩌겠는가 하는 이야기이지. 과거의 영광은 끝났고 지금의 형편이 이런 것을 말이네. 그 안타까운 인연의 잠불씨가 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만 여겨주시게나. 내 오늘 밤의 일에 대해 자네에게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네만 아무튼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네. 밤이슬을 밟아 집사의 처소에 들어 잠결에 집사를 취하신 분 치고는 어째 두서가 없으십니다. 세양이 제멋대로 자신을 취한 뒤 엄포를 놓는 듯한 태도를 고치고 우물거리자 기분이 누그러진 집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세양은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듯 힘주어 말을 이었지요. 자네가 천 것이 아닌 태생은 양반의 씨를 가지고 있기에 행한 일이니 아무쪼록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길 바라겠네. 나 역시도 오늘 일은 무덤까지 묻어둘 작정이니 말이야. 그 입을 함부로 여는 순간 자네의 목 역시 자네의 아버님 곁에 묻히게 될 게야. 내 말 똑똑히 아시겠는가? 양쪽 볼을 발그스름 물들인 새 신부 세양은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서늘한 엄포를 읊으며 집사를 협박했고 집사는 그녀의 말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의 표정을 확인한 세양은 그제서야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한 번 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과 비녀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죽여 자신의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작게 한숨을 내뱉은 그녀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 하는 새벽 달기 우러젖히며 날이 밝아옴을 알리고 있었지요. 성공이야. 태몽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일을 치를 수가 있었어. 세양은 간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용기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일련의 일에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밝혀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야말로 초토화가 일어날 일이었지만 엄청난 길몽이자 태몽을 꾸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먹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지요. 그녀는 어린 마음에 고대 감댁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한 번에 돌려놓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간직한 채 세양은 조용히 눈을 감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의 아침, 강렬한 태몽 덕분이었는지 세양의 입덧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난을 떨며 공부에 매진했던 3대 독자 신랑의 과거 시험 결과가 또다시 낙방이었던지라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세양이 자신의 회임 사실을 알리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지요. 시아버지 고대감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세양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였음에 쾌재를 부르며 안도하였어요. 자신이 꾼 태몽을 그대로 이어받은 택이라면 집안의 명맥을 이을 인재가 태어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으니까요. 아씨, 아니 안방마님, 참말로 감축드립니다요. 그리도 시름이 깊으시더니만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겹단이 쪼르르 달려와 세양의 배를 어루만지며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겹단아. 정말 그간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눈칫밥을 먹느라 체할 지경이었는데 내 말 맞다나?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았지 뭐냐? 세양은 짐짓 시침을 떼며 웃어 보였고 겹단은 진심으로 제 주인을 걱정하는 표정과 경사를 축하하는 표정이 섞인 얼굴이 되어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렇게 모두가 화기애애 웃고 떠들며 집안에 찾아온 경사를 축하하고 있을 때 머슴들과 함께 곳간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나오던 총각집 사마는 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 저 새색시 안방마님의 뱃속에 잉태한 후사의 씨앗이 바로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세양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행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세양의 눈빛 역시도 스멀스멀 피어나는 초조함을 지울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근사한 태몽을 수포로 만들기는 싫어 해치우듯 감행한 일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이후로도 자꾸만 총각집사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글 공부를 한답시고 핑계를 대며 깝죽거리던 신랑은 세양의 회임을 핑계로 더욱 그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예전이라면 자존심이라도 상했을 세양이었지만 이제는 그러거나 말았거나 신랑의 존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집사의 얼굴, 그의 어깨, 따뜻했던 품, 이런 것들만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날 밤 벌어진 일 이후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정녕, 내가 실성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던가. 자신만만하게 집사에게 그리 말하며 엄포까지 놓고서는 어찌 내 쪽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말인 게야.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목숨이 2개라도 아니 될 일이다. 세양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마치 채찍질을 하듯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레? 어머머마님? 어찌 그러셔요? 갑자기 머리는 어인 연유로. 응? 아,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바람이 차구나? 어서 들어가자꾸나. 겹단이 의아한 눈으로 물어오자 세양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이 꼬여버린 관계의 종말을 부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엉덩이에 뿔이 난 망아지가 껑충거리듯 그날 밤 세양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머릿속은 온통 집사의 얼굴만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초조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느낀 세양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러면 아니 된다. 이러면 절대 아니 된다. 만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갈대 같은 마음을 뜻대로 막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양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까치발을 하고서는
안방을 빠져나와 자신도 모르게 집사의 거처로 향하는 발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참경으로 사방이 어두워진 밤 공기를 뚫고 그렇게 집사의 거처에 당도한 새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집사방의 문고리를 잡으려는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며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화들짝 놀란 새양이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귀를 쫑긋 세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 이러면 아니 되는데. 참말로 아니 되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랬습니다. 새양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집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달큰하고 잔뜩 흥이 올라있는 콧소리의 비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종 겹다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맙소사 그 총각 집사가 겹다니와 정분을 나누는 사이였다니요. 새양은 머리가 어지러워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윽고 집사의 방 안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흥겨운 절구음이 들려왔고 새양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잠옷을 추스려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이럴 수가!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자리에 누워 입술을 깨물며 곰곰 생각에 잠긴 새양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총각 집사를 겹다니에게 빼앗기기라도 한 것 같은 괴이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신과 집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하물며 정분을 나눈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번 이용하고 말았던 사이였거늘 장기말이나 다름없다 여기고 있던 집사가 이 시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나 아끼고 제 곁에 두며 고락을 함께해온 겹다니가 여우짓으로 집사를 홀리게 만든 요물처럼 느껴졌지요. 새양은 자신의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양반가의 여식인 자신이 가질 저급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꽃을 틔운 집사를 향한 연심이 질투로 갈갈이 찢겨 갈 곳을 잃은 분노로 변하는 것을 막기엔 새양은 너무나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재색을 겸비한 천하일색으로 칭송받던 자신이 겨우 제가 거느리던 몸종에게 밀렸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괴롭히자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대명절을 지내고 난 뒤 오래간만에 친정에 간 새양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둘째 오빠 세평을 호출했습니다. 세평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으로 그 행동거지가 망나니에 노름과 주색에 빠져 집안 망신을 앞장서서 시키고 있는 인물이었으나 희한하게도 새양에게만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어여삐 여기며 아껴주었던 터라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직한 오빠였습니다. 안 그래도 세평이 저작거리 노름터에 쌓아놓은 도박빚이 상당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새양은 오빠에게 시댁에서 가져온 묵직한 폐물 보따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색이 되어 싱글벙글이 된 세평에게 넌지시 이야기하였지요. 폐물을 넘기는 대가로 방법은 상관없으니 사람을 시켜 감쪽같이 시댁의 총각 집사를 처리해달라고 말입니다. 요것 봐라? 고대감댁으로 시집가더니 벌써부터 암쟁이라도 벌이려는 게냐? 뭐 그것이야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집사놈이 너에게 무엇이라도 되기에 이리 신경을 쓰고 목숨까지 거두려는지 이 오래비가 알면 아니 되는 일인 게냐? 세평 오라버니,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일이랍니다. 그저 저희 말을 따라 일만 깔끔히 처리해 주셔요. 나야 워낙 잡것의 인생을 사는 놈이기에 괴념치 않고 게다가 너의 부탁이니 내들어주겠다마는
그 순진하고 앙증맞던 내 막내 동생이 이런 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니 시집에서 지내는 것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기에 내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구나. 오라버니, 이 동생이 편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라버니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저는 원이 없을 것만 같은거려. 원, 녀석도. 오냐. 그래, 알겠다. 까짓거 내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세평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양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둘째 오라버니의 목을 끌어안고 감사를 표한 세양은 못내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렇게 세양이 시집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며칠 후 고대감댁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대감의 심부름차 문경세제로 향했던 집사가 나흘이 지나도록 도통 기별이 없다는 말이었지요. 중마고의 아들이었던 집사의 안위를 걱정한 고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도록 명하였고, 하인들이 몇 날 며칠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수소문하였지만 몽땅 허사였습니다. 집사의 실종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겹단이의 표정에서 걱정과 근심, 연모하던 자를 잃어버린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곁눈질로 훔치던 세양. 그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둘째 오라버니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신 게로구나. 자책하지 말자. 이는 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어. 어차피 집사가 겹단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으니 언제 베갯머리 송사로 말이 새어나가도 새어나갔을 것이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며 모두가 죽은 목숨인 것은 자명한 일이야. 태기가 돌고 회임만 하면 내 집사의 혼이 극락정토에 닿을 수 있게 성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줄 테니, 지금은 그저 나와 뱃속에 잉태될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자. 강한 척, 독한 척하고 있었지만 이 어찌 두렵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세양은 손을 벌벌 떨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한 압박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집사에 대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 채 시간은 또다시 흐르게 되었고, 집사에 대한 깊은 연심으로 날마다 그의 무사기환을 빌던 겹단이는 그만 상사병과 열병을 동시에 앓으며 몸져 누운 지 열흘 만에 안타깝게도 손 쓸 틈도 없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세양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지요. 잠깐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세양은 겹단이의 부재에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슬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필하던 충직한 겹단이가 너무도 그리웠지요. 시간은 어수선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 후 세양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간 흉흉하던 집안의 분위기에서 찾아온 경사에 고대감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집안에 선사한 세양을 집안의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안 어른들의 어여쁨을 독차지하며 세양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그 아들은 과거길에 올랐고, 자신의 공식적인 아비와는 다르게 그 머리가 몹시도 총명했기에 장원급제를 거머쥐며 고대감댁 가세는 그야말로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잔치가 지속되며 고대감댁 며느리로서의 세양의 입지도 나날이 드높아졌지요. 그녀가 꾼 태몽대로 세양의 아들이 걸을 미래는 탄탄대로 승승장구뿐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일 집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동안에도 세양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죄책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이 세양을 괴롭혔지요. 당연했습니다. 한때 질투심과 투기에 젖어 눈이 멀었었지만
본디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리고 순진한 신부였으니까요. 그녀는 삼천리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자신 때문에 불행한 운명을 뒤집어 쓴 집사와 겹다니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며 눈물 젖은 참회로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부디 저로 인해 불행해진 두 사람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해주셔요.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게 세양이 마치 의식과도 같이 습관적으로 암자를 찾던 어느 날, 대천산 기슭의 기부람이라는 곳에 발길이 닿은 고대감댁 며느리 세양이 불공을 들이며 기도를 올리던 도중 법당을 빠져나오던 한 스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헉, 스님의 얼굴을 본 세양은 숨이 멎을 뻔하였지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혹여나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눈을 끔뻑여 보았으나 틀림없는 그 사람,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총각 집사였습니다. 스님. 세양은 뛸 듯이 요동치는 염통을 부여잡고는 집사, 아니 스님을 불러 세웠지요. 세양의 부름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춘 스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스님의 표정은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스님, 제 얼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탑을 어인 연유로 모르시는지요? 소승은 일절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정녕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스님, 저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속세의 삼남한상이 어찌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서로 닮은 사람이라 한다면 많고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스님, 소승은 갈 길이 바빠 그럼이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스님은 허리를 굽히며 합장하여 예를 표했고 이윽고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양과 등을 진 상태로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만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보살님께는 번듯하게 자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미래만 보고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스님은 세양의 시야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양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그때 세양의 둘째 오빠 세평이 동생의 부탁을 듣고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 집사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함께하던 자신의 서당 친구였습니다. 세평은 차마 어릴 적 동고동락했던 집사를 처리할 수 없었고 자초지종도 묻지 않은 채 그 길로 세양에게 받은 폐물 보따리를 집사에게 건네준 후 그의 도망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멀리 도망치게 된 집사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불도에 귀의하여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양은 그 이후로도 기부람을 찾아 극진히 불공을 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쳤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스님의 안녕과 겹다니의 극락왕생만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벼슬기를 얻어 승승장구하였으며 마침내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 민생을 어질게 굽어 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산촌마을이었던 병리골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웬 선비 하나를 두고 고을 생원 두 명이 신바람 나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것이 누구신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총각 백면 선생께서 이리도 오래간만에 행차를 하셨구만 그래. 오라! 저치가 바로 그 유명한 백면서생 협택이로구만. 기생 오라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허여멀건하니 거참으로 곱구만 고아. 저리도 고아 마음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 아직도 총각인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아기가 가득한 조롱이 숨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흥이 오른 그들의 대화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
건웅이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은 나도 궁금하기는 하다네.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그래 저 나이를 먹도록 아직도 총각이라니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일세. 이런 싱거운 사람을 보게나 허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디 그뿐이겠는가? 벌써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과거에 연달아 낙방하고 있다지 아마? 허참 글쎄, 그렇다는구먼. 사시사철 손에 책만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데 허이거야 원. 참으로 희한하기가 그지없는 일일세, 그려. 으아하, 어허, 이 사람, 거 지나가는 백면 서생이 듣겠네, 그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저 정도라 한다 하면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벼슬길엔 영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던가? 하늘조차도 저자의 벼슬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이렇듯 두 사람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놀리는 상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병리골에서 두 가지로 유명세를 가진 선비 협택을 향한 험담이었지요. 우선 첫 번째로 협택은 백면서생으로 유명하였는데 백면서생이란 얼굴이 하얀 서생이라는 뜻으로서 바깥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며 세상의 일에 경험이 부족한 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협택은 이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이 협택은 곱상하고 허여멀건 외모와는 다르게 찰대로 찬홍기를 넘어 무르익어가고 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글자 나부랭이를 읊던 선비들 중 여색을 멀리하는 호인들도 있기는 한 법이었지만 이 협택은 그야말로 여자와는 손목 한번 맞대본 일이 없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지요. 여자의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온몸을 지배하고 숨이 가빠와 호흡이 불안정해졌으며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들곳을 잃어 파르르 떨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습을 알고 있던 고을의 선비들이 협택을 사내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 반푼이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력들과 함께 번번이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이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아주 놀리기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 밥 깔고 땅 고르는 농사 기술이라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려나 모르겠네, 그려. 으아하, 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던가? 말이 선비지 저러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자빠지기 딱 좋지 무엇인가? 글 공부만 붙잡고 있는다 하여 어찌 쌀이 나오겠는가? 떡이 나오겠는가? 아니라면 차만 여인네라도 나오겠는가? 와! 이 협택이 오늘처럼 어쩌다 고을 어기라도 지나칠 때면 그를 발견한 고을의 생원이나 진사 같은 선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협택을 향해 들으라는 듯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사 소심하고 원체 타인과 다투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미였던지라 수컷스러움이 부족한 곱상하고 여린 협택의 외경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낮잡아 보는 데에 한몫 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협택은 자신을 향해 가감없이 날아오는 그들의 비아냥을 짐짓 들리지 않는 척 헛기침을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자 협택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나쳐버렸지요. 올해의 급제자 발표가 끝나고 응시자들이 모두 돌아가 한산해진 과거 시험장, 기운 빠진 걸음으로 터벅터벅 나서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협택이었습니다. 내 이다지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과거 시험장에 당도하여 시제로 나오는 글자만 보았다 하면 내 머릿속이 마치 새하얀 화선지가 된 것 마냥 텅텅 비어버리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변고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잡아둔 주막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근심 어린 자조를 섞은 한탄을 구슬프게 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 협택은 도통 과거길에만 오르면 제 본 실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상한 불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일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선비였지요. 수많은 밤을 새며 무수히 많은 나날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곳간에 쌀 가마를 재듯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시제와 답안들은 과거 시험 당일 꼭 중요한 그 순간 써내려가야 될 때가 되면 새하얀 백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7.8기의 자세를 종용하던 이들도 이러한 낙방의 맛을 겪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런 멋은 있어 보이나 쓸모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7번째 과거에 또 낙방을 하고만 협택의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한숨으로 방을 채우고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때려치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책들을 모두 아궁이에 던져 넣고 불쏘시개로 만들어 불태워버릴 작정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도다. 이리도 열심히 문을 두드렸으나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것은 예게는 재능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게지. 협택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양의 한허름한 주막에서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 시험의 악몽을 떨치려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탁배기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하면 내 언제 다시 이 한양에 발을 들여보겠는가. 내일부터는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노자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구경이나 다녀보아야 하겠구나. 이제 과거 시험도 포기한 마당에 이 드넓고 국적이는 한양 땅을 언제 또 밟아보랴 싶어진 협택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나들이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과거 시험에 낙방시킨 한양 바닥이 웬수같이 느낄 법도 하련만 이곳저곳 풍물 가게들을 둘러보다 보니 협택은 배알도 없이 눈에 쌓이는 즐거움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신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한양의 저작거리를 헤매며 나들이 삼매경에 빠져있던 중 행락객들이 빠져나간 으슥한 골목에서 차림새가 허름한 초로의 노선비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보시오! 거기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놀란 협택이 불이 나게 달려가 노선비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부탁하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구려. 아, 알겠소이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그 말을 들은 협택은 품 안에서 노자로 삼으려 했던 엽전 몇 입을 꺼내들어 근처의 객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을 회복할 만한 먹거리와 탁배기를 사들고 다시 노선비에게 돌아왔지요. 자, 여기 많이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시오. 굶주린 지가 오래일 때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면 크게 경을 칠 수가 있으니 부디 차근차근 씹어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 참으로 고맙소이다. 노선비는 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협택이 내민 먹거리 보따리에서 쑥개떡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는 탁배기 호리병을 들이켜며 부지런히 배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협택도 때마침 시장하던 참이었던지라 노선비의 먹부림을 보고는 뱃속에서 꼬르륵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렁찬 꼬르륵 소리를 들은 노선비가 고개를 들고 협택을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말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저 같은 행색이 초라한 늙은이 나부레이에게 이리 적선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 필시 한양 출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려. 어디 보자. 아,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에 당도하신 시골 선비님이시로구만. 거참으로 신통하게도 딱 맞추셨군요. 맞습니다. 본디 뜻을 펼치려 열심히 한양의 문을 두드렸으나 애석하게도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발길을 돌리던 참이었지요. 부산스럽게 음식을 씹어 삼키며 협택의 말을 듣고 있던 노선비가 어느새 돌아온 혈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번 쓱 훔쳤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피골이 상접하던 노선비와는 달라진 눈빛으로 약간은 기이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키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진수가 하여 멀거너니 나쁘지는 않으나 타고난 이 기질이 담대하지 못하니 이거야 원 참. 아마도 선비님께서는 운때의 혈이 제때 돌리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재미를 보지 못하신 듯합니다요.
모르긴 몰라도 선비님은 지금 여인의 품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노총각 일개로구먼요. 맞습니까? 느닷없는 노선비의 말에 협택의 백면서생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 이마에 그런 것이 써있기라도 하답니까? 참으로 놀랄 노자로군요. 하하, 이거 이 늙은이가 꼴의 관상을 보는 재주가 좀 있어나서 오지랖이 깊었습니다. 그려, 허나 선비님, 내 말을 명심하시면 매번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불운을 꺾을 묘수와 여인의 품을 동시에 얻어낼 팔자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마는 노선비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의 신통한 관상의 동력에 크게 관심이 동한 협택은 그의 팔을 붙잡고서는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선비님, 어르신,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여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가진 서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글 공부를 버릴 작정까지 한 사내입니다. 제게 드리운 어두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하면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에헴, 허나 이것이 뭐랄까, 천기를 어기는 행동과도 같아 이 무엇이랄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비님한테 얻어먹은 음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거나 할까. 노선비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눈을 흘겼고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협택은 당장 일어나 그를 객잔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노자를 탈탈 털어 객잔에서 파는 진미들을 대접하였지요. 노선비는 눈을 빛내며 걸신이 들린 아기처럼 제 앞에 음식을 개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협택은 개성바닥에 들러 각종 구경을 하고 재물포까지 당도하여 곳곳을 관광하려 빼둔 노자를 몽땅 이 노선비의 음식값으로 탕진하였답니다. 그만큼 협택은 절박했습니다. 입 밖에 낸 적 없는 사실들을 줄줄 읊는 이 노선비와의 우연한 인연이 협택을 살려줄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세 좋게 객잔에서 나온 음식들을 모두 비워낸 노선비는 한상 잘 얻어먹었다는 듯 제 배를 퉁퉁 두드리며 거만하게 좌탁에 기대서는 협택을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의 본성 그대로,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늘상 해오던 그대로 그렇게 사시면 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노선비가 들려줄 천기누설급의 이야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협택은 그의 뜬구름 잡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에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내라니 그것이 정령 천기를 어길 정도의 숨겨진 비법이랍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지내온 인생을 좀 바로잡고자 여쭌 것인데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얼어붙은 어쩌고에 달아오른 어쩌고는 또 뭐랍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확실한 해결책을 원했던 협택이 고개를 들어 노선비에게 따지려 들었으나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할 노선비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객잔 어디를 둘러봐도 노선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협택은 제가 가진 노자를 모두 털어 노선비에게 값비싼 먹거리들을 접대하였음에도 손에 쥔 결과 없이 그저 한양서 눈뜨고 코를 베었다는 생각에 허탈하여 쓴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헛, 나원 이거야. 신통한 관상쟁이인 줄 알았더니 시골 선비 뒤통수를 후려먹는 무전취식 사기꾼이었단 말이던가. 하다하다 이제는 허름한 노선비조차도 나의 이타심과 착한 심성을 이용해 먹는구나. 아니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을 위해 어질게 굴고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아주 좋은 공부를 했다 손치고 비싼 학창료를 지불하였다 여기고 말아야겠구나. 한양바닥은 역시 무서운 곳이야. 그렇게 협택은 애잔함이 묻어나오는 몸짓으로 한숨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객잔에서 몸을 일으켜 굶주린 배를 움켜쥔 협택이
노신사가 남긴 탁배기가 든 호리병을 챙겨 들고 천천히 객잔에서 걸어 나오자 날씨는 어느새 가벼운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다는 단양팔경 구경의리에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노자가 노선비의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값으로 모두 동인하고 더는 한양에서 체류할 여비가 없었던 협택은 할 수 없이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렇게 중령까지 당도하여 고개를 넘으려는데 축 처진 협택의 어깨 위로 굵은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새 더욱 거세진 눈발이 휘날리더니만 이내 묵직한 폭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만. 날씨가 이리도 거세질 줄이야. 내딛는 발길에는 눈이 허리춤까지 푹푹 들어갔고 협택의 시야는 혼탁한 눈발 때문에 앞이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점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초행이던 길마저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니 무서운 추위와 허기가 협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처량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공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군. 이대로 체온을 잃었다가는 비명행사가 눈앞이겠구만. 참으로 과거에 낙방한 백면서생의 말로 답겠구먼. 그래. 그는 주막을 나설 때 조금 얻어왔던 표주박에 담아놓은 약주를 꺼내 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이구. 빈속에 들어간 약주가 몸 전체에 퍼지자 협택은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몽롱한 발걸음을 놀려 길 닿는 대로 걸어대기를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협택은 더 이상 눈발이 날리는 겨울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몽땅 소진한 체력과 얼큰하게 달아오른 술기운, 그리고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신세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협택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련해지는 정신줄마저 끊겨 그는 그대로 눈밭 한가운데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고? 깨질 듯한 숙취와 혼미함에 얼굴을 찌푸리던 협택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자신의 눈앞에 얼핏 비치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한 처자를 발견했지요. 맨정신의 협택이었다면 처자를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몽롱함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구제한 것이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구려. 정말이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 안에서 영락없이 통장이 될 뻔하였거늘. 밀려오는 두통을 애써 참으며 협택이 처자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 처자 쪽에서 들려와야 할 겸양의 인사 같은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스산한 정막만이 협택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협택이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에 이승의 사람인지 저승의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몽롱한 기운을 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뭐라 대꾸를 좀 해주지 않으시겠소? 그리 섬뜩하게 입을 닫고 계시니 내가 꼭 망자와 이야기하는 사람 같구려. 주변에는 아릿하게 퍼진 향내음이 협택의 코를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는 처자의 낯빛을 읽으려니 어쩐지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한 감각에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허우적대며 물속을 거니는 느낌이 든 협택은 의아한 기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이하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쩌면 나는 벌써 죽어 나자빠져 저승의 문턱을 밟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구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몽롱함에 취해 불현듯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진 협택은 피식 웃으며 이 종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줄곧 아무런 말도 없던 처자가 협택의 곁으로 다가오며 그의 가슴팍에 자신의 손을 척 얹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루만지듯이 손을 움직여 협택의 몸을 훑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의 손길을 받아내던 협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비루한 숙맥의 백면서생에게 이리도 저돌적인 행동을 취할 처자가 있을 리 없고, 그리하여 이것은 한바탕 기이한 꿈속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보시오, 처자. 나는 이제 모르겠소이다. 이것이 꿈이든 생시이든 이승이든 저승이든 고배만 마셔온 내 인생이 그저 우습기에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해볼 작정이오. 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기왕 구해주신 김에 조금만 더 적선하는 셈 치시고 이 못난 놈의 이판사판을 받아주시구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는 확신의 용기를 잔뜩 얻은 협택은 방 안 가득 깔려있는 진한 향내음을 크게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어슴풀에 켜져 있던 송화를 끄고 처자의 곁으로 다가섰지요. 그리하여 비몽사몽 간에 사랑을 나누게 된 협택.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얼렁뚱땅 일을 치르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그것 참.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협택이 땀이 뻘뻘 흐를 만큼 열성을 다해 갖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데도 자신의 품에 파묻힌 처자의 몸은 마치 동태 마냥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얼음장에 갇힌 마냥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지 뭐겠어요. 이리도 격렬히 합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덩어리가 되어 타올라야 할 자신과 처자의 육신은 냉랭한 기운이 뿌리 박혀 좀채 불이 붙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승의 감각이 아니었지요. 두려움과 기묘함이 공존하는 합일에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고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협택이 비몽사몽간에 합판을 하고 나자 처자는 이제 그만 되었다는 듯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고는 협택의 옷도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비록 서늘한 냉기가 흐르는 방사였지만 다정하게 자신을 수습해주는 처자에게 끈끈한 춘심을 느낀 협택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대여. 참으로 고맙소이다. 거듭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못하겠소. 오늘 그대에게 받은 은혜로 내 남은 인생을 버틸 기운이 되겠구려. 협택은 몽롱함에 취해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뱉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껴안고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나먼 곳에서 희미하게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새아침에 동창이 밝아왔습니다. 한껏 개운해진 몸으로 잠에서 깬 협택. 이윽고 마른 세수를 하며 기지개를 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누워있던 방은 버려진 지 좋기 몇 년은 되어 보이는 흉흉하기 그지없는 폐가였던 것이지요. 바닥엔 잡동사니와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문풍지들엔 구멍이 숭숭 뚫려 밝은 날에 봐도 섬뜩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것이. 협택은 몸을 일으켜 옆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곳에는 동사한 듯한 모양새의 시신 세 구가 멍석에 말려 놓여 있었습니다. 으아, 이것이 무엇인가? 멍석 중 하나를 들춰본 협택은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멍석 아래의 시신은 분명 간밤 자신과 합판을 치룬 그 처자였던 것이지요. 나머지 두 구의 시신은 처자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과 노파의 것이었습니다. 우악! 사람 살려! 그야말로 뒷덜미가 쭈뼛 써버린 협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빽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뛰쳐나와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한겨울의 차디찬 공기에도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도망치던 협택. 그렇게 얼마나 달려댔을까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서고는 뒤를 돌아 자신이 도망쳐온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껏 땀을 빼자 비로소 머리가 맑아져 생각이 올바로 선 것이었지요. 협택은 입김이 펄펄 나오는 중령 한복판에 멈춰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내 비록 입신양명은 하지 못하였기로서니 마지막까지 이리 부끄럽게 행동할 수야 없지. 이승의 사람이었든 저승의 사람이었든 간밤 내 목숨을 구해준 존재 아닌가. 얘도 다하지 않고 내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처사일이라. 협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내 굳게 마음을 정한 듯 발길을 되돌려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성스레 시신을 수습하고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호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양의 햇살이 잘 드는 뒷산자락으로 당도하여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을 파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휴, 그래 이 정도면 얼추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구나. 협택은 파낸 자리에 정성스레 3사람을 묶고는 끙끙거리며 땅을 덮어 봉분도 올려주었습니다. 표주박에 남아있던 약주도 한 잔씩 따르고 어설프지만 채도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려주었지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내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이 모진 세상 한이라도 헐을 풀어버리시고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들 사시오. 그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니 온종일이 걸려 또다시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구나. 잠시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예를 올린 그는 곰방대를 붙이던 부싯돌을 꺼내 들어 처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폐가에 불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다른 나그네들이 홀릴 일은 없겠지. 이젠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안심이로구나. 활활 타오르는 폐가의 불을 바라보는 협택의 얼굴에는 힘들고 지쳤지만 뿌듯한 개운함이 서려 있었어요.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뎌 지친 기색도 느끼지 못할 기세로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정처 없이 밤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협택의 눈앞에 주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귀신이라도 씬 몰골로 들이닥친 협택을 본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었지요. 어이구, 총장이라도 치우고 온 사람 행색이시오. 협택의 사연도 모른 채 농일합시고 건넨 그 말에 협택은 쓰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비슷하오. 그나저나 여기가 대체 어디오? 내 길을 잃고는 하염없이 걷다 보니 예까지 당도하였는데 도통 어디인지 모르겠구려. 그리고는 주모에게 자신한테 일어났던 꿈만 같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몽땅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모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끼 여보시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것이오.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령곡에는 여기서 자그마치 150리도 넘게 떨어진 곳이오. 눈이 잔뜩 쌓인 그 험하디 험한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이리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오. 꿈속의 여인과 가지신 시간은 퍽 재미가 좋으셨겠지만은 약주가 지나치셨거나 아직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려.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믿을 수가 없는 소리구만.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뜨끈하게 몸이라도 녹이시오. 아실란가 모르겠소만은 선비님 몸에서 시치가 진동을 합니다요. 협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주모가 뱉은 시치라는 말에 협택은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시취라. 하기사, 그렇겠지. 나조차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는 쓰게 웃어 보이고는
주모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눕자마자 밀려오는 엄청난 피로감에 협택은 까무러치듯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선비님, 일이 꿈에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셔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협택은 겨우 실눈을 뜨고 귀를 열어 여인의 음성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밤 자신이 품었던 새하얀 소복의 그 처자였지요. 그녀는 다소곳이 정돈된 모습으로 협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협택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긋나긋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졸지에 병사하여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역시도 그때 화를 입어 누구 하나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한만 가득 쌓인 터였지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이 묶여 저승으로 승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연한 처지에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그리 비명행사하고 말았으니 제 부모님의 시름 또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밤 선비님께서 저를 품어주신 덕분으로 소녀와 부모님은 드디어 발을 뻗고 한을 풀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승을 떠나 원 없이 저승으로 가려 하니 가기 전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려 이렇듯 찾아뵈었습니다. 협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녀의 사연을 침통한 표정으로 통감해 주었습니다. 어허, 이리도 딱할 수가. 내 그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 덕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던 바. 마음 쓰지 마시고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라겠소. 협택이 진심 어린 염려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자 처자는 밝게 웃어 보이고는 연신철을 하며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지요.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글 공부를 그만두시고 책을 불태워버리실 심산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에 정진해 주셔요. 소녀가 드리는 보은이자 간청이 오니 부디 제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과거를 준비하시어 주셔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비님.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의 형체는 깨끗하게 사라져버렸고 협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로 기묘한 일의 연속을 경험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이내 얼마 전 객잔에서 자신의 노자를 바쳐 음식을 대접했던 관상쟁이 노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참으로 기이한 일의 연속이로구나. 어쩌면 그 노선비는 사기꾼이 아니라 참말로 내게 청기를 누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하늘과 닿아 있는 뜻이 있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보리라. 다음 날 먼동이 트기도 전에 주막에서 나와 고향을 향한 협택은 각오를 다져 전력을 다해 글 공부에 임했고 다음 해 봄이 되던 때에 마치 거짓말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관상쟁이 노선비가 읊어준 대로 숙맥이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했던 협택이 늘 그래왔듯 늘 하던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여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끝끝내는 빛을 발하고 그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든 말이지요. 협택은 보기 좋게 자신을 비웃던 서생들이 있는 고향으로 금이환영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협택을 앞에 두고 험담 따위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감격에 겨웠던 협택은 그 뒤로도 매해 여인과 그 부모의 묘에 방문하여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주고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관리가 되어 조정에서 그 이름을 높여 그토록 염원하던 입신양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옛 조선에 번창했던 수도 한양의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했던 북촌. 한양에서 대대로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양반들이 모여 중심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곳은 뒤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내다보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촌의 양반들은 경치 좋은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문학과 예술을 꽃피우며 풍류를 만끽하곤 하였지요. 이 북촌을 수놓고 있는 기와 집 중 하나에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의 사가, 다시 말해 환관의 집안이 있었으니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된 기품 넘치는 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개월, 유난히도 눈망울이 또렷하여 제 고향 청평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슴을 닮았다는 뜻으로 청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였지요. 개월은 본디 번듯한 양반의 집안 여식으로 태어나 한 점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몇 다리를 건너 거쳐간 먼 친척이 반정의 음모에 휩쓸리는 통에 개월의 집안까지 그 불똥이 튀어 가세가 기울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관의 집으로 시집오게 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씨구 저기 북촌의 그 많은 양반네들 기와집이 널리고 널렸거늘 하필이면 내 시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개월아 씨네 집안도 한때는 이세가 대단하였는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5월이 이거사. 그 입 조심 못하겠는 게야. 누가 들었다간 청거신 내 아니는 조상님도 못 지켜준다 이거사. 아 그럼 어쩌겠어. 그 옛날 권세를 떨쳤다 하여도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니 저리 되는 것이지. 그나마 누가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 보내는 것이 상책이지. 얼레 저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니 청직의 아재도 지금 누가 들으면 솔찬히 오해사기 좋은 말을 잔뜩 뱉고 있는디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북촌 땅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주변의 수군거림은 안 그래도 풀이 죽어있던 개월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군거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구나. 사사로이 반응하면 저들에게 더욱 좋은 먹거리만 제공하는 꼴이 될 터이니 내 그냥 웃고 넘어는 간다만 심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구나. 내 입 하나 덜어 살림이라도 나아진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담한 마음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구나. 착잡한 마음의 개월은 시댁으로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수심이 내려앉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월이 시집오게 된 이 환관의 집안은 그간 국내 이런저런 송사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번듯한 12칸 기와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패 없이 본다면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화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팔려온 개월이었으나 걱정했던 것만큼 북촌에서의 삶이 그리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들어간 첫날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무난한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생이 양반집 규수였던지라 법도와 예절도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육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녀의 처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태생이 환관인지라 응당 있어야 할 남편의 귀중한 것이 없었으니 개월은 남들 다 치룬다는 첫날 밤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인 당일과 그 이튿날 잠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로는 궁으로 입궁하여 한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개월 홀로 덩그러니 지내는 시일이 길어졌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궁의 잡무가 너무도 바빠 그 얼굴 제대로 보기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한관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시집와선 그 아찔하다는 음양이 이치 한번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이리 지내게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각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부유한 북촌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되어 끼니 걱정을 덜게 된 것은 기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한 갈래로만 흐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월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차 제 짝을 맞아 정답게 뛰어노는데 자신은 그저 이 환관 집안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과부 신세 운운하며 커다란 기와집에 갇혀 살다시피 하던 개월이 길고 긴 한숨을 뱉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을 들쑤시던 풍토병이 궁궐한 승정원 내부까지 침범하여 그 바람에 몹쓸 병이 옮아 병석에 눕게 된 개월의 남편은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를 이을 자손도 없는 환관의 가문인지라 젊은 나이에 개월이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지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몇 해 어느덧 집안도 안정되어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리따운 고운 시절을 다 보내고 개월도 나이 30 가까운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더덥고 몹시도 빠르구나. 한때는 남편이 그리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지나버렸다니 말이야. 모처럼의 한적한 밤, 뜰로 산책 나온 개월이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그야말로 방정이지. 그때 살아있는 과분이었더니 그런 푸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그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늘. 어쩐지 자신의 방정맞은 입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개월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럼에도 곁을 지키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 외로움은 그 덩치를 키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개월의 심금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도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짐을 두고 이러다 집안에 줄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날들만 흐르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처음 뵙겠습니다요. 셋내 거덕이라 하는구먼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디 이댁서 일손을 채우느라 머슴을 구하고 계시다 하여 이리 당도했습니다요. 훤칠한 머슴 하나가 개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듬직한 머슴 하나가 이를 찾아 개월의 집에 당도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덕이라 하였지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게 된 개월은 평소에도 제 집 서품을 파는 머슴들의 세경을 아주 넉넉하게 치러준 탓에 고을에서의 평판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들인다는 공고를 낼 때면 이처럼 많은 지원자들이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들 중 쓸만한 사내를 추려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거덕이라는 젊고 다부진 머슴이 개월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본 바 이 거덕이라는 머슴의 일머리가 아주 특출난 것이었지요. 하나를 일컬으면 셋을 해내는 데다 그리 육중치도 않은 몸으로 힘은 어찌나 장사인지 어지간한 머슴 둘셋으로 처리할 일을 거덕이 혼자 해치우니 개월은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일을 끝낸 밤에는 꼬깃꼬깃 달아해진 책을 붙들고 글 공부마저 하고 있으니 개월은 이 거덕이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어 더욱 정이 가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에는 거덕이 어김없이 찾아와 머슴살이를 하기 전 떠돌던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지간한 재담꾼 못지않게 재미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말벗을 자처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월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간지러움이 씻은 듯이 내려갔으니 캐캐 묵은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에 그녀는 단꿀 같은 잠에 들 수가 있었지요. 내 거덕이 저자만 보면 가슴이 이리도 요동을 쳐대니 이것이 과연 일머리 좋은 머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내로 생각하려는 발칙한 마음인 건지 그간 무심하던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괴로구나. 그간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머슴들과는 다르게 거덕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마음이 커져 주체할 수 없어진 개월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다 좋은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흠이란 말이여? 이 집안 주인이 된 지도 오래인데 캬 이것저것 보면 딱하고 감이 잡힐 때도 되지 않았는감? 아직도 이 가끔 보면 시집 오던 시절 그대로 매행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얼굴은 여전히 반반하니 참말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여. 곳간 뒤쪽 으슥한 곳, 하인들이 모여 한숨 돌리는 쉼터에서 개월 내 머슴 중 한 명이 그녀에 대한 고약한 뒷말을 꺼내놓으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거덕이 순간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고 대꾸했지요. 아니, 이봐 춘득이. 자네 그리 말하면 아니 되는 법이여. 그동안 머슴질 꽤나 해보면서 우리 마님같이 후한 대접해주는 주인댁 겪어본 적 있던가? 여기 아니면 춘득이 자네처럼 뺀질대면서 일도 시원찮은 머슴 어디 거두어나 죽었느냐 이 말이여? 아니 근데야 이 인간아, 자네가 무슨 이 집 주인대감이라도 된단 말이여? 같은 신세끼리 합심해야지 어디 주인마님 편을 들고 난리인겨. 그러거나 말았거나 거덕은 늘 개월의 입장에서 항시 그녀를 두둔하기 일쑤였지요. 머슴들 사이에서 아주 충견도 저런 충견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세경 놓고 부리는 일꾼,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개월에게 충심을 넘은 희한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세경과 삼시세끼, 질 좋은 밥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니 그야말로 거덕에게는 개월이 하늘님이자 천지신명과 진배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주인마님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머슴의 신분인 자신과의 거리감을 깊이 깨닫고 있던 거덕은 감히 선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개월의 뒷모습을 훔쳐보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마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흘리는 머슴들이라도 몇 놈 그의 눈앞에 걸리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날쌘 동작으로 그네들을 엎어매쳐 클바닥에 나뒹굴게 만든 거덕이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천추리기로 서니 배운 데 없이 주인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이 거덕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구먼. 어디 자신 있는 놈들은 그 뚫린 입 신나게 나불거려를 보시라고. 내 아주 마님댁 마당 한가운데다가 거꾸로 말뚝 박듯이 박아 넣어버릴 테니깐 말이여. 이렇듯 거덕은 듬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그저 개월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덕이 부엌에서 밤참으로 약과와 대추차를 싸들고 개월의 방문 앞에 살포시 내려두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인기척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얼레? 마님, 저 거덕입니다요.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요?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덕이 놀라 물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거덕은 몇 번이고 개월을 불러보았지만 허사였지요. 거덕은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되겠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쇳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요. 개월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우려한 거덕이 강문을 열어 젖히고 쏜살같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자 침소용 저고리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하여 하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개월이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웬 괴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월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던 사내는 뛰쳐들어오는 거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개월을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이놈 경을 쳐도 200번 쳐 죽일 썩어나 자빠질 놈아. 냉큼 거기 못 서겠느냐? 거덕은 그 길로 목침을 집어던져 솜씨 좋게 괴한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날벼락을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거덕의 날랜 동작을 지켜보던 개월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발견한 거덕은 다시금 지옥의 야차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낯빛으로 괴한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니놈이 뭐하는 놈인지 전후사정은 모르겠다만 일단 메타작부터 흠씬 맛보다 보면 내 무슨 일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것 같구나. 감히 우리 만인에게 손을 대. 어디 내 손에 요절나봐라 이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거덕의 치도곤에 괴한은 말 그대로 쥐포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포도청에 연통을 넣어 집으로 당도한 포졸들에게 괴한을 넘기고 보니 괴한은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월의 험담을 해대며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불량스러운 머슴 중 한 명이었어요. 마님 많이 놀라셨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어휴, 정말 고맙구나. 거덕이 내가 아니었으면 졸지에 이대로 무슨 꼴을 당하였을지. 내 아무리 혼자 된 지 오래된 과부라 쉽게 보였다고 하여도 어찌 세경을 주던 머슴에게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호롱불빛에 얼핏 비치는 개월의 얼굴엔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마님 저기 그것이. 거덕은 그제야 개월이 난리통의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첫눈처럼 뽀얗게 반짝이는 그녀의 어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끝난 이후 개월의 안방. 언제나 자신의 곤경에 용맹한 범처럼 한달음으로 달려와주는 거덕이 이번에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자 이제 개월이 거덕에게 가진 호감은 그 감정을 키울 대로 키워 연정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지요. 괴한을 혼내주느라 풀어헤쳐진 옷구름 사이로 번듯하게 비춰지는 튼실한 가슴팍을 보니 머슴 앞에서 허연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개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쇳내 그만 일어나 보겠구먼요. 혼절할 뻔하려는 개월을 겨우 안방까지 부축하여 금치미로 누인 거덕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막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뒤에서 개월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기, 거덕아, 잠시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어이구,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아래 것들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요. 마음이 진정되셨으면 이제 쇳내는 그만 나가는 것이 좋겠구만요. 내 오늘의 부끄럽고 염치 없음은 이 어둠 속에 덮어두고 다시는 들추지 않으마. 그간 너희 덕을 많이도 봐왔다만 오늘 밤은 반드시 내 덕을 좀 보아야겠다. 이 나이 되도록 음양이 합일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내 형편이 스스로 딱해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주변에서 그런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일 테지. 이대로는 한이 쌓여 내 죽어도 시신조차 썩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여미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리며 호롱불을 후불어 끄고는 그대로 거덕을 이끌어 침소 위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님, 쇳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거덕이 그 두툼한 손으로 개월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북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음양의 합의를 체험한 개월의 풍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느지막이 음양의 조화로움에 눈을 뜨게 된 개월. 얼굴에는 봄꽃 같은 혈색이 돌고 매사에 웃음이 넘쳐 여유로움과 자비로움이 묻어나니 주변에서도 그런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에 다들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비로소 춘심과 연심이 뒤섞인 사랑에 빠져든 개월은 하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때라면 지체하지 않고 거덕을 호출하였습니다. 내 필시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녕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거덕을 물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토했지만 그것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거덕을 세차게 물리지도 못하여
밤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안방의 문을 슬며시 열어두고는 야음을 타고 주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덕의 발길을 모르는 척 내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이는 오묘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그러다 낙엽과 함께 어느덧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한겨울이 당도하였지요. 누군가 북촌의 대궐, 개월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눈매가 날카로운 낯선 선비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과부 개월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북촌 땅에 도의를 중시하고 어려운 자를 내치지 않는 의로운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군요. 어허, 이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촌자락 너머에 기거하는 민기태라 하옵니다. 염치불구 이리 찾아오게 된 연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은 아버님이 덜컥 옥에 갇히신 뒤 그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지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들어도 본 적 없는 죄목을 덮어쓰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옥살이 중이신 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민기태라 밝힌 선비는 설움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사연이 못내 안타까웠던 개월이 민기태를 위로하며 도닥이자 그는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찾아와 600냥만 내면 아버님을 풀어주겠다는 전원을 던지고 갔습니다. 허나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민기태는 지참한 보따리를 개월의 앞에서 풀어보였습니다. 풀린 보따리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금구슬이 금빛 자태를 드러냈어요. 저희 22대 선주께서 고려의 문부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보옥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지요.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만 이 보물을 담보로 600냥을 차용해 주신다면 첫 달 금은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개월은 진실된 눈으로 읍소하는 민기태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집안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풍비박산을 맞이하고 주저앉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덕에 환관의 집안까지 흘러든 기구한 자신의 옛 기억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 진하게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말 않고 차용증서와 함께 선뜻 600냥을 내어주었답니다. 목표한 금액을 대출받은 민기태는 개월에게 넙죽 절하고는 600냥이 든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발이 날리는 대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개월이 담보로 받아든 금보옥들을 조심히 어루만지면서 그 위용에 감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머슴들의 곳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던 거덕이가 개월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려다 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보옥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손에 든 그것은 웬 것이옵니까요? 오,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것이 실은 말이란다. 거덕을 발견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 개월은 효자 선비 민기태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거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보옥들을 훑더니 이내 난색이 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기 마님, 쇳내가 잠시 살펴봐도 될깝쇼. 개월에게 금보옥들을 받아든 거덕은 도끼 눈을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쇳내의 지식줄이 얄팍하긴 하나 고려의 왕조에 그러한 왕명은 없었습죠. 게다가 이것이 그리 값진 물건이고 어차피 600냥을 차용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이 보물들을 600냥 대신 이방에게 바로 넘겼으면 되는 일을 어찌 귀찮게 엽전으로 바꿔갔겠습니까요. 또한 이 금보옥들은 순금의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 위에
도금을 입힌 것이구먼요. 이 짝을 한번 보셔야 쓰겠구먼요. 거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거뭇거뭇 시커먼 잡금 속에 빛이 올라오며 금박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기꾼 선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개월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녀는 뒤늦게 집사를 호출하여 급히 남촌으로 보낸 민기태를 찾으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어디 자신의 거처를 바른 대로 이야기했을 턱이 있을까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사의 보고를 받은 개월은 충격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개월에게 거덕이 다과상을 내오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내일 까정고 금두꺼비가 가짜라는 것을 일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먼요. 쇳내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께 이놈 거덕이만 믿고 계셔보셔요. 이튿날 이른 새벽녘이 다 되자 거덕은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마님인 개월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님, 좁게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요. 개월은 단단히 옥죄어오는 밧줄의 감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두터웠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덕아. 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너만 믿고 있겠다. 일을 마친 거덕은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단났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는 마님을 포박하고 선비가 담보로 내어준 보물들을 훔쳐갔다. 이윽고 거덕의 고함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불이 나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 이놈들아. 간밤에 도둑이 들어 마님에게 흉포한 겁박을 한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여. 거덕이 일부러 크게 소동을 벌여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 떠벌렸고 그리하여 북촌의 부자 과부댁이 담보로 잡아두었던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멀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만리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고개를 넘어 민기태의 귀에도 당도하게 되었지요. 개월을 속여 한몫 단단히 잡아 한낮부터 술상 앞에서 빈둥대고 있던 사기꾼 민기태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쭈, 이것 좀 보게.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도둑 맞았다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걸 빌미로 살살 긁어 금보옥 값을 물어내라 쪼아대면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냐 이거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이참에 잃어버린 가짜 갑오값으로 한. 어디 보자. 그래, 만냥은 뜯어내야 되겠구만. 그는 쾌재를 부르며 부랴부랴 개월에게 빌렸던 원금 600냥과 이자로 내어줄 100냥을 어렵사리 만들어 도합 700냥을 챙겨 들고 섣달 금음이 되기도 전에 북촌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개월의 집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들어서자 소문대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이고 그녀 역시 병색이 짙어 방에 들어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풍문이 역시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민기태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무난하며 말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7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해 주신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이제 그만 제가 맡긴 저희 집안 갑오들을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개월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담보를 그만 도둑에게 절도당하고 말았지. 뭔가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기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것이 대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십니까? 좋기 만냥은 넘는 물건입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당장 잃어버린 저희 집안 갑오값으로 만냥을 내어주시든 아니면 관하로가 사또 앞에 서시든 하시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덕이 아주 잘 만났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민기태가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거덕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그래 이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신답지요?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 사기꾼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시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이구먼요. 여기 그 가짜 가보나 불행이인지
금보옥 모시기인지를 가지고 왔으니 요것과 함께 가면 쓰겠구먼요. 거덕이 민기태의 눈앞에 가짜 금보옥들을 집어던지면서 말하자 도둑 맞았다는 물건이 버젓이 자신의 앞에 등장한 것을 본 민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바탕의 소동극이 끝이 나고 거덕의 훌륭한 꾀 덕분에 민기태를 포도청에 넘긴 뒤 잃어버린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개월. 그녀는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연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까지 이렇듯 번듯하게 처리해 주었으니 개월의 입장에서는 이토록 건실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개월은 살림을 합쳐 거덕에게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성대하게 혼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머슴과의 재가를 두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잡음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펼쳐갈 인생은 오로지 자신들의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주변인의 고나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이후로 거덕은 개월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제 인생에서 맞이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개월 역시도 거덕을 서방님으로 맞이하여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서야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국촌의 명물이 되어 금슬좋기로 제일 가는 부부로 평생토록 연을 다하였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